삼성까지 꽤 어디 가겠어. 베트남 관료들은 와인잔을 들고 비웃었습니다. 이미 60조 원이 묶였으니 한국은 절대 못 떠날 거라며 거만하게 굴었죠. 하지만 그 콧대는 단 하루 만에 처참하게 꺾였습니다. 베트남을 떠난 삼성이 인도에 보란듯이 둥지를 트는 순간 하노이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미쳤었다며 뒤늦게 땅을 쳤지만 한국은 냉정했습니다. 60조를 버리고 더 큰 판을 짠 삼성의 결단. 그 통쾌한 반전의 드라마를 지금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투둑, 투두둑.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가 마치 우리 공단에서 쫓겨난 수만 명 노동자들의 울음소리처럼 들립니다. 텅 빈 사무실, 책상 위에 놓인 식어 빠진 커피에서는 더 이상 아무런 온기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저 거대한 회색 건물, 한때는 밤낮 없이 불을 밝히며 베트남 경제의 심장이라 불렸던 삼성전자 제2공장이 이제는 거대한 유령선처럼 어둠 속에 잠겨 있습니다. 저는 타이응우엔성 투자유치국장 레반뚜언입니다. 제 손으로 저 공장을 유치했고 제 입으로 저들을 환대했으며 끝내 제 오만함으로 저들을 쫓아낸 장본인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한 어리석은 관료의 뼈저린 참회록이자 한국이라는 나라를 감히 돈으로 계산하려 했던 베트남 정부의 처참한 실패담입니다. 시간을 정확히 2년 전 그 운명의 날로 되돌려봅니다. 하노이 정부청사 대회의실, 에어컨이 빵빵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회의장 공기는 무겁다 못해 질식할 것 같았습니다. 상석에 앉은 산업통상부 차관은 거만한 표정으로 가죽 의자의 등을 기대고 있었습니다. 그의 맞은편에는 삼성전자 베트남 법인장과 실무진들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당시 분위기는 이미 우리가 승기를 잡았다고 확신하는 쪽이었습니다. 베트남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우리는 자신감에 차 있었고 한국 기업 정도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조종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차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법인세 감면 혜택 연장이라뇨? 그건 곤란합니다. 삼성은 이미 베트남에서 충분히 돈을 벌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정당하게 세금을 내시죠. 그리고 이번에 신규 라인 증설할 때 우리 베트남 기업 부품 사용 비율을 40%까지 강제로 올리겠습니다. 이건 부탁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그건 협상이 아니라 통보였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협박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래, 삼성은 꼼짝 못할 거야. 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도 그럴 것이 삼성은 이미 베트남에 60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쏟아부은 상태였습니다. 공장을 짓고 도로를 닦고 인력을 교육시키는 데만 10년이 걸렸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미 땅에 박힌 60조 원을 포기하고 다른 나라로 간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매몰 비용이라는 개념, 우리는 그것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삼성은 도간에 든 쥐, 아니 베트남이라는 거미줄에 걸린 아주 크고 살찐 먹잇감이었습니다. 법인장이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차관님, 저희는 지난 15년간 약속된 투자를 모두 이행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세제 혜택 폐지와 강제적인 부품 사용 할당은 초기 계약 위반입니다. 글로벌 공급망 기준에도 맞지 않습니다. 재고해 주십시오. 하지만 차관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비릿한 웃음소리가 아직도 제 귓가에 맴돕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를 손가락으로 톡톡 치며 말했습니다. 계약이라. 상황이 변하면 계약도 변하는 법입니다. 싫으면 나가시든가요. 하지만 못 나갈 텐데 60조 원을 땅에 묻어두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인도로? 인도네시아로? 거긴 인프라도 없잖아요. 삼성에게 선택지는 없습니다. 베트남이 하라는 대로 하세요. 그게 한국이 살 길입니다. 그때 저는 보았습니다. 삼성 법인장의 눈동자가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요. 그는 화를 내지도 언성을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보통 기업 임원들이라면 얼굴을 붉히며 항의하거나 사정했을 텐데 그는 달랐습니다. 그저 조용히 수첩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나지막한 목소리로 그러나 회의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드는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알겠습니다. 베트남 정부의 뜻이 정 그러시다면
저희도 저희의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의 이 결정이 훗날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는 베트남 정부가 감당하셔야 할 겁니다. 저희는 그 말을 패배자의 마지막 자존심 정도로 치부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우리끼리 고급 식당에서 축배를 들었습니다. 한국 사람들, 별 수 있겠어? 결국 꼬리를 내릴 거야. 이제 세금 거둘 일만 남았네. 우리가 갑이야. 쟤네는 우리고. 우리는 와인잔을 부딪히며 킬킬거렸습니다. 우리가 건드린 것이 무엇인지, 그게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 신뢰를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한국인의 영린이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말입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베트남 북부에 40년 만에 기록적인 폭염이 찾아왔을 때입니다. 전력 수요가 급증하자 베트남 전력청은 예고도 없이 공단 전기를 끊어버렸습니다. 그것도 삼성전자 스마트폰 생산 라인이 가장 바쁘게 돌아가는 주간 시간에 말이죠. 전화벨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삼성 공장장이 다급한 목소리로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국장님, 지금 클린룸 전기가 나갔습니다. 30분 안에 복구 안 되면 라인에 있는 반도체, 웨이퍼랑 부품 전부 폐기해야 합니다. 피해액만 수천억 원이에요. 제발 전기 좀 넣어주세요. 비상 발전기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위선에서는 황당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전기 쓰고 싶으면 웃돈을 더 내라고 해. 지금 전기가 귀하니까 가격을 2배로 부르면 낼 거야. 국가 기관 시설인 전기를 가지고 장사를 하려 했던 겁니다. 저는 그 지시를 그대로 삼성 측에 전달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욕설이 날아올 줄 알았습니다. 고함이 터져나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들려온 것은 아주 차분하고 건조한 목소리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그 말씀, 공식적인 답변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 뚜뚜거리는 신호음이 마치 시한폭탄의 카운트다운처럼 느껴졌던 건 과연 저만의 착각이었을까요? 그날 삼성은 수천억 원의 손해를 감수하고 모든 라인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단 한마디의 항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에 알리지도 베트남 정부를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폐기된 부품들을 트럭에 실어 날랐습니다. 우리는 그 침묵을 굴복이라고 착각했습니다. 한국이 드디어 주제 파악을 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굴복이 아니었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 아니, 더 무서운 결단이 내려지는 소리였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3개월 뒤, 저는 집무실에서 텔레비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베트남의 경제 성장을 찬양하는 뉴스가 흘러나오던 중, 갑자기 화면이 바뀌며 붉은색 속보 자막이 떴습니다. 충격 발표 삼성전자, 베트남 스마트폰 생산 물량 50% 인도 이전 확정.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5%도 아니고 50%. 반절을 옮긴다고? 커피잔을 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공식 성명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인도 노이다. 공장을 세계 최대 규모로 증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베트남 타이응우엔과 박닝 공장의 생산 물량은 단계적으로 축소될 예정이며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60조 원을 땅에 묻었으니 못 떠난다고요? 천만에요. 한국은, 삼성은 그 60조 원을 매몰 비용이 아니라 잘못된 파트너를 손절하는 수업료로 계산해버린 겁니다. 더 큰 미래를 위해 썩은 살을 도려내듯 과감하게 베트남을 버린 것입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3개월 전 그날 전기가 끊기고 모욕을 당했을 때 그들이 왜 화를 내지 않았는지. 그들은 이미 그때 마음을 정리했던 겁니다. 소리 지르고 싸우는 대신 조용히 짐을 싸서 떠나는 것. 그것이 한국식이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무서운 복수라는 것을 우리만 몰랐던 겁니다. 즉시 차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미 정부 청사도 발칵 뒤집힌 상태였으니까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삼성 공장 정문 앞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노동자들이 야간 근무를 위해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저 수많은 오토바이 행렬, 저들의 웃음소리,
공장 주변 식당들의 북적거림. 이 모든 것이 곧 사라질 거라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우리는 삼성이 낳는 황금알에 취해 거위의 배를 갈라버렸습니다. 거위는 죽지 않고 날아가 버렸지만 피를 흘리며 쓰러진 건 오히려 우리였습니다. 15년 동안 쌓아 올린 메이드 인 베트남의 신화가 무너지는 데는 그 오만한 말 한마디와 전기 스위치를 내린 그 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사직서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표를 쓴다고 해서 떠난 삼성이 돌아올까요?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나앉게 될 25만 명의 노동자들, 줄도산하게 될 수천 개의 협력 업체들, 그리고 텅 비어버릴 이 도시의 운명을 제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빗소리는 점점 거세졌고 멀리서 천둥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한국이 우리에게 내리는 분노의 호통처럼 하늘이 울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의 철수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베트남에게 내리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건드린 건 단순한 돈줄이 아니라 우리를 먹여 살리던 생명줄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삼성의 발표가 나간 직후 제 집무실 전화기는 그야말로 폭발할 듯이 울려댔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화기를 들 수 없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올 소리가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난 협력 업체 사장들의 고함, 일자리를 잃게 된 노동자 가족들의 울음, 그리고 중앙정부의 서슬퍼런 추궁. 그 모든 것이 수화기를 드는 순간 쓰나미처럼 저를 덮칠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던 그 거대하고 찬란했던 삼성 제국은 이제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눈에 보이는 공장이 멈추는 것에서 시작된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지옥은 숫자로 적힌 보고서, 그 차가운 데이터 속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긴급 경제대책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침울하다 못해 초상집 같았습니다. 경제 분석관이 떨리는 손으로 스크린에 차트를 띄웠습니다. 붉은색 화살표가 바닥을 뚫고 지하로 내려갈 기세로 곤두박질 치고 있었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삼성의 생산 물량 50% 이전 발표 직후 베트남 주식 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시가총액의 7%가 증발했습니다. 장관이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고작 기업 하나 움직이는 거잖아. 삼성 하나 빠진다고 나라가 망해. 우리가 그렇게 허술한 나라야? 다른 대안은 없어? 중국 기업들 유치하면 되잖아. 그때였습니다. 구석에 앉아있던 통계청장이 안경을 고쳤으며 나지막이 하지만 뼈를 때리는 팩트를 들이밀었습니다. 장관님, 삼성을 고작 기업 하나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작년 베트남 전체 수출액의 25%를 삼성이 책임졌습니다. 우리 GDP의 20%가 삼성과 그 협력 생태계에서 나옵니다. 삼성은 단순한 기업이 아닙니다. 베트남 경제라는 기계를 돌리는 엔진 그 자체입니다. 지금 엔진의 절반을 떼어낸 겁니다. 비행기가 날 수 있겠습니까? 추락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회의실에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우리는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삼성을 손님이라고 생각했지만 삼성은 이미 우리 집 기둥이었습니다. 기둥을 뽑아버린 집이 온전할 리 없었죠. 더 비참한 것은 격차였습니다. 우리는 삼성이 떠난 자리를 중국 기업으로 채우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삼성 철수 소식이 들리자마자 중국의 한 스마트폰 부품 업체가 그 자리에 들어오겠다며 접근해 왔습니다. 우리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들을 환영했습니다. 거봐, 대안은 있다니까. 라며 자위했죠. 하지만 그 기대가 절망으로 바뀌는 데는 딱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새로 들어온 중국 업체는 삼성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삼성은 베트남 직원들에게 업계 최고 대우를 해주고 기숙사와 식사, 출퇴근 버스까지 완벽하게 제공했습니다. 야근 수당은 칼같이 지급했고 명절이면 보너스까지 챙겨줬습니다. 베트남 노동자들에게 삼성 사원증은 곧 신분 상승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업체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오자마자 임금을 30% 삭감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기숙사 운영은 중단했고
점심 식사는 형편없는 도시락으로 대체했습니다. 심지어 안전장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기계를 돌리라고 강요했습니다. 노동자들이 항의하자 그들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일하기 싫으면 나가. 너희 말고 일할 사람 널렸어. 그제야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누렸던 그 풍요와 존중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삼성이라서 가능한 것이었다는 사실을요. 삼성이라는 우산이 사라지자 우리는 맨몸으로 폭우를 맞아야 했습니다. 노동자들은 다시 거리로 뛰쳐나왔지만 이번에는 삼성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삼성님 제발 돌아와 주세요라는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버스는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 우리가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바다 건너 인도에서는 정반대의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TV 뉴스 화면 가득 인도 뉴델리 공항에 도착한 삼성 전세기를 향해 수천 명의 인파가 꽃가루를 뿌리며 환호하는 장면이 생중계되었습니다. 인도의 모디 총리가 직접 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삼성 부회장의 손을 맞잡고 포옹을 했습니다. 인도 총리의 연설은 우리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친구여, 인도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베트남처럼 어리석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마음껏 기술을 펼칠 수 있도록 토지, 전기, 세금, 모든 것을 지원하겠습니다. 세계 최대의 공장이 이곳에서 탄생할 것입니다. 화면 속 삼성 공장은 웅장했습니다. 최첨단 로봇팔이 춤을 추듯 움직이고 수만 명의 인도 청년들이 눈을 반짝이며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걷어차 버린 복을 넝쿨째 받아안고 행복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던 제 부하 직원이 고개를 떨구며 흐느꼈습니다. 국장님, 저기가 우리 땅이었어야 했습니다. 저 공장, 저 설비, 저 일자리. 원래 다 우리 것이었잖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 압도적인 격차. 삼성이 마음만 먹으면 사막에도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그 저력. 그리고 그 힘을 알아보지 못하고 걷어찬 우리의 무지함이 사무치게 원망스러웠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삼성이 떠나자 베트남에 진출해 있던 다른 글로벌 기업들도 동요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인텔이 베트남 공장 증설 계획을 보류했고 일본의 도요타마저 신규 라인 투자를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정부. 삼성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본 외국 기업들이 다음 타깃은 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공포를 느낀 겁니다. 삼성은 단순히 돈을 벌어다 주는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베트남은 투자하기 안전한 나라라는 것을 전 세계에 보증해주는 보증수표였습니다. 삼성이 떠난다는 건 그 보증수표가 부도났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삼성의 빈자리를 어떻게든 메워보려고 기술 자문단을 소집해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삼성협력 업체에서 일했던 베트남 엔지니어들을 불러 모아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해봅시다. 삼성 기술, 우리도 15년이나 옆에서 봤잖아요. 어깨너머로 배운 것도 있을 거고. 우리끼리라도 공장 돌려서 스마트폰 못 만듭니까? 기계는 그대로 있잖아요. 하지만 베트남 최고의 엔지니어라 불리는 점 박사가 고개를 가로저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절망적인 숫자를 제시했습니다. 국장님, 불가능합니다. 기계가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핵심은 수율입니다. 수율? 그게 뭔데? 불량품 없이 완제품을 만들어내는 비율 말입니다. 삼성이 있을 때 이 공장의 수율은 99.8%였습니다. 1000개를 만들면 불량이 2개 나올까 말까 했습니다. 그런데 삼성이 핵심 엔지니어들을 데리고 나간 지금 우리끼리 시험 가동을 해봤더니 수율이 몇 퍼센트 나온 줄 아십니까? 저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몇 퍼센트입니까? 40%입니다. 10개를 만들면 6개가 쓰레기가 됩니다. 공장을 돌릴수록 손해만 보는 구조입니다.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기계는 똑같은데 사람이 바뀌었다고 결과가 이렇게 다르다고요? 점 박사가 덧붙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그 디테일. 그건 우리가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먼지 티끌 하나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나사 하나 조이는 각도까지 매뉴얼로 만들어서 관리했습니다.
밤을 새워서라도 문제를 해결하는 그 집요함. 우리는 그걸 독하다고 욕했지만 사실 그게 초격차 기술력이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 한 명이 빠지면 베트남 노동자 100명이 있어도 그 빈자리를 못 채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60조 원을 투자받았다고 거들먹거렸지만 정작 우리는 껍데기만 가지고 있었을 뿐 알맹이는 하나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을요. 한국인들의 머릿속에 그들의 피와 땀 속에 녹아있는 노하우와 정신력은 돈으로 살 수도 훔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공장 주변의 식당들은 하나둘 문을 닫았고 노동자들로 북적거리던 시장통에는 파리만 날렸습니다. 임대료가 끊긴 원룸 건물주들은 파산 신청을 했고 택시 기사들은 손님이 없어 빈 차로 도로를 배회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삼성 없어도 산다고 큰 소리치던 사람들이 이제는 소주잔을 기울이며 한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미쳤었지. 전기를 끊다니, 세금을 더 내라니, 황금 알을 낳는 거위 배를 우리가 직접 갈라버린 거야. 저는 밤늦게 퇴근하며 텅 빈 공단대로를 달렸습니다. 가로등마저 꺼져버린 어두운 길, 멀리서 삼성 공장의 로고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저 로고가 밤새도록 불을 밝히며 베트남의 미래를 비춰주었는데 이제는 마치 우리를 내려다보며 꾸짖는 감시자의 눈처럼 느껴졌습니다. 차를 갓길에 세우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후덥지근한 바람에 섞여 어디선가 매캐한 냄새가 났습니다. 쓰레기를 태우는 냄새였습니다. 관리되지 않는 도시의 냄새였습니다. 삼성과 함께 사라진 것은 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규율, 질서, 청결,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 모든 것이 한국인들과 함께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저는 아주 기묘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삼성이 떠나면서 모든 서류를 파기하고 중요 설비를 다 가져갔다고 생각했는데 공장 지하 깊숙한 곳, 보안구역 금고 안에 그들이 남기고 간 무언가가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처음엔 헛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철두철미한 삼성보안팀이 실수를 했을 리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베트남 정보국 요원들이 은밀하게 공장을 드나들기 시작했고 심지어 총리실 직속 감찰반까지 파견되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삼성은 무엇을 남겨두고 간 걸까요? 혹시 그것이 우리가 이 나락에서 탈출할 수 있는 마지막 열쇠는 아닐까요? 아니면 우리를 더 깊은 수렁으로 빠뜨릴 판도라의 상자일까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 비밀의 실체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그 금고 앞에서 제 눈을 의심해야만 했습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한국의 무서운 큰 그림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베트남 최고의 보안 전문가라 불리는 남자가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내뱉은 첫마디였습니다. 제2공장 지하 3층, 일반 직원들은 그 존재조차 몰랐던 통제구역 S. 저와 베트남 정부 조사단, 그리고 중국에서 급파된 기술자들은 두꺼운 강철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삼성이 떠나면서 남기고 간 마지막 유산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그곳에는 공장의 모든 설비를 제어하는 마스터키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것만 있으면 삼성이 없어도 공장을 다시 돌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지하 벙커의 공기는 서늘했습니다. 수백 개의 서버렉이 도열해 있는 그곳은 마치 거대한 신전 같았습니다. 하지만 서버들의 불빛은 모두 꺼져 있었고 오직 중앙에 있는 메인 콘솔 하나만이 붉은 비상등을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중국 기술자들에게 거액을 주고 시스템 복구를 의뢰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운영 체제만 다시 깔면 깡통 기계도 돌아갑니다. 한국 기술이 대단해봤자 결국 서양 코드를 베낀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목소리에는 거만함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전원만 넣으면 다시 예전처럼 공장이 웅웅거며 돌아갈 것이라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그 오만함이 공포로 바뀌는 데는 1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화면에는 알 수 없는 암호 코드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고 시스템은 외부 접속을 철저하게 거부했습니다. 중국 기술자가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이 시스템은 살아 있습니다. 전원이 꺼졌는데도 방어 코드가 스스로 진화하고 있어요. 마치 누군가 안에서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헛소리냐며 제가 다가가 화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모니터 중앙에 떠 있는 문구는 단순한 에러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어로 적힌 짧지만 섬뜩한 경고문이었습니다. 접속 권한 없음. 본 시스템은 대한민국 수원 본사의 실시간 승인 없이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제야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눈앞에 있는 수조 원짜리 최첨단 기계들은 한국 본사와 연결이 끊기는 순간 그저 거대한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요. 삼성은 공장을 두고 간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공장의 영혼을 회수해 간 것입니다. 껍데기만 남은 기계 앞에서 우리는 망연자실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중국 기술자들이 억지로 시스템을 뚫으려고 시도하자 메인 서버가 웅웅거리며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위험합니다. 데이터가 자폭할 수도 있습니다. 다급한 외침 속에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데이터 로그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지난 15년간 이 공장에서 일어난 모든 공정의 기록이었습니다. 나사 하나를 조이는 토크 값, 반도체 웨이퍼를 굽는 0.1도의 온도 변화, 심지어 작업자들의 동선까지 그 모든 것이 초 단위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중국 기술자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건 그냥 공장 데이터가 아닙니다. 15년의 시간 그 자체입니다. 한국인들은 실패한 데이터까지 전부 보관하고 있었어요. 왜 실패했는지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 오답 노트가 수십억 페이지에 달합니다. 이걸 돈으로 환산하면 공장 건물 100개를 합친 것보다 비쌉니다. 우리는 삼성이 단순히 기계를 돌려 돈을 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난 15년 동안 베트남이라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수를 데이터로 축적해 완벽한 제조 알고리즘을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 알고리즘은 베트남 노동자가 실수를 해도 기계가 알아서 보정해주는 마법의 방패였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들이 밤새워 만들었던 그 시스템 덕분에 우리는 숙련공이 없어도 불량 없는 제품을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마법의 방패가 사라지자 우리의 민낯이 드러난 것이죠. 우리는 기술이 좋아서 제품을 잘 만든 게 아니라 삼성이 깔아준 자동 보정 시스템 위에서 춤을 췄던 꼭두각시였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잘나서 성공한 줄 알았던 지난 10년이 사실은 한국이 만들어준 온실속이었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다가왔습니다.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시스템 깊은 곳에서 숨겨진 폴더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파일명은 마지막 약속. 베트남 정부가 삼성을 내쫓으려 했을 때 작성된 파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긴장했습니다. 분명 공장을 폭파하거나 바이러스를 심어놓은 복수의 칼날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당연한 귀결이라 여겼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전기를 끊고 세무 조사를 들이밀었으니 그들도 마지막에 엿을 먹이고 떠났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우리의 예상을 산산이 조각냈습니다. 그것은 복수도 저주도 아니었습니다. 모니터의 뜬 문구는 너무나 건조하고 기계적이었지만 그 의미를 이해하는 순간 제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환경안전 제어 시스템 연구 가동 모두 설정 완료. 비고 본 시스템은 본사 철수 후에도 독립전원으로 10년간 작동함. 무슨 뜻인지 몰라 어리둥절해하는 우리에게 늙은 베트남 관리 소장이 눈물을 글썽이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국장님, 삼성은 떠나면서 핵심 생산 라인은 멈췄지만 화학약품 탱크와 가스 배관을 제어하는 안전 시스템은 끄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베트남 전력이 끊길 것을 대비해 지하에 별도의 대용량 배터리까지 묻어두고 갔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왜? 이해가 안 됐습니다. 쫓겨나는 마당에 왜 돈을 들여서 배터리를 묻고 시스템을 살려둔단 말입니까? 소장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만약 이 안전 시스템이 멈추면 탱크 압력이 올라가서 유독 가스가 유출됩니다. 그러면 공장 주변 마을에 사는 우리 베트남 주민 수만 명이 목숨을 잃거나 병들게 됩니다. 삼성은 자신들을 쫓아내는 나라의 국민들이 다치지 않도록 수백억 원짜리 안전장치를 무료로, 그것도 10년치 배터리와 함께 남겨두고 간 겁니다. 순간 벙커 안에는 숨 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기계를 해킹하려던 중국 기술자들마저 조용히 손을 내렸습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돈 몇 푼 더 뜯어내려고 전기를 끊고 협박했는데, 한국 기업은 떠나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 국민의 생명을 걱정해서 안전장치를 켜두고 간 겁니다. 우리가 전기를 끊어서 그들의 제품을 망쳤을 때 그들은 우리를 위해 비상 전력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술의 격차가 아니었습니다. 품격의 격차였습니다. 우리는 칼을 들고 덤볐지만 그들은 방패를 놓고 떠났습니다. 그 방패가 우리를 찌르지 않도록 조용히 내려놓고 자신들의 기술과 영혼만 챙겨서 떠난 것입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삼성이 왜 초인류라고 불리는지. 그들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장사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타협하지 않는다는 그 무서운 원칙. 그 원칙이 있었기에 전 세계가 삼성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반면 우리는 어땠습니까? 돈 내놔라, 기술 내놔라 떼를 쓰다가 정작 우리 국민을 지켜주던 그들의 손길마저 뿌리쳤습니다. 붉게 깜빡이는 저 비상등은 마치 한국이 우리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처럼 보였습니다. 기술은 훔칠 수 있어도 정신은 훔칠 수 없다. 부끄러움에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벽을 짚고 겨우 서 있었습니다. 그때 제 주머니 속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발신자는 총리실 비서실장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다급하다 못해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국장, 지금 당장 올라와 봐. 큰일 났어. 삼성만 떠난 게 아니야. 방금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는데 삼성이 관리하던 군 통신망 서버 부품 공급도 중단됐대. 우리 레이더가 먹통이 되기 일보 직전이야. 아, 잊고 있었습니다. 삼성은 단순히 스마트폰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베트남의 통신망 관제 시스템, 심지어 국방 안보의 밑바닥까지 한국의 기술력이 혈관처럼 뻗어 있었다는 사실을요. 우리는 경제적 황금알을 낳는 거위만 죽인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지켜주던 방탄조끼를 스스로 벗어서 불태워버린 꼴이었습니다. 베트남의 하늘과 바다를 지키던 눈과 귀가 한국의 기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의 뺨을 때리고 쫓아냈으니 이제 누가 우리의 국경을 지켜준단 말입니까? 저는 힘없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의 모니터에서 접속 권한 없음이라는 글자가 비웃듯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너희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너희는 아직 선진국이 될 자격이 없다는 한국의 준엄한 꾸짖음 같았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60조 원이 아니었습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신뢰, 그리고 위기 속에서도 인간을 먼저 생각하는 위대한 정신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지하 벙커를 나오며 저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홀로 돌아가고 있는 저 안전 시스템의 불빛. 우리 정부보다 더 우리 국민을 아꼈던 그 묵묵하고 따뜻한 불빛이 너무나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 기계는 앞으로 10년 동안 아무도 없는 이곳에서 묵묵히 베트남 사람들을 지켜줄 것입니다. 한국인들이 남기고 간 저 소리 없는 배려가 우리를 살리고 있다는 사실을 베트남 국민들은 알까요? 알게 된다면 얼마나 비참해할까요?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삼성이 떠나고 남긴 이 거대한 공백이 베트남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역사 속에 어떤 상처를 남겼는지 진짜 피와 땀의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았습니다. 공장 정문을 나서는 순간 거센 비바람 속에 서 있는 한 노인의 모습을요. 그는 삼성 공장 건설 초기부터 일했던 경비원 반 아저씨였습니다. 그가 빗속에서 태극기가 내려진 개양대를 향해 거수경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흐르는 것이 빗물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었지만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패배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비는 그칠 줄 모르고 내렸습니다. 삼성 1공장 뒤편,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버린 폐자재 창고 앞. 저는 낡은 우산 하나에 의지한 채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화려한 최첨단 공장 내부는 이미 텅 비었지만 제가 진짜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기계가 아니라 그 기계를 돌리던 사람들의 흔적이었습니다. 바닥에 뒹구는 낡은 작업화 한 짝, 구석에 처박힌 빛바랜 안전모들. 그것들은 마치 거대한 전쟁이 휩쓸고 지나간 뒤 남겨진 유품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웅덩이의 고인 빗물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대체 한국인들은 무엇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일까요? 우리는 그들을 돈 많은 투자자, 깐깐한 관리자, 혹은 성격 급한 파트너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이 떠나고 남겨진 거대한 공백을 마주하며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우리 땅에 심고 갔던 것은 자본금이 아니라 그들의 핏줄 속에 흐르는 처절한 생존 본능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 기억 속 서랍 깊숙한 곳에서 한 남자가 떠올랐습니다. 삼성 베트남 법인 설립 초기 맨 땅에 공장을 짓기 위해 파견되었던 박상무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는 50이 넘은 나이에도 현장에서 젊은 직원들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던 사람이었습니다. 10년 전 어느 날 베트남 중부에 기록적인 태풍이 몰아쳤을 때의 일입니다. 강물이 범람하여 공장 지대 전체가 물에 잠길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당시 베트남 직원들은 대부분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국가 재난인데 어쩌겠어. 내 목숨이 먼저지. 그것이 우리의 상식이었습니다. 저 또한 관사에서 창밖을 보며 비가 그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전기 너머로 믿을 수 없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둑이 무너진다. 모래주머니 더 가져와. 라인에 물 들어오면 끝이야. 막아. 몸으로라도 막아. 그건 박상무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제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칠흑 같은 어둠 속, 허리춤까지 차오른 흙탕물 속에서 수십 명의 한국인들이 서로의 팔을 엮은 채 인간띠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굴착기도 들어오지 못하는 진창 속에서 그들은 맨손으로 모래 포대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안경이 벗겨지고 얼굴이 지늘범벅이 되고 손톱이 깨져 피가 흐르는데도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소리쳤습니다. 상무님, 미쳤어요? 이러다 다 죽습니다. 기계는 보험 처리하면 되잖아요. 그냥 피하세요. 박상무가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빗물에 젖은 그의 눈은 짐승처럼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봐. 보험. 돈. 이건 돈 문제가 아니야. 이 공장은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와 싸워서 이겨야 할 전초기지야. 여기서 무너지면 우리 후배들이 밥을 굶어. 내 자식들이 다시 가난해진다고. 우리는 죽어도 기계는 살린다. 알겠어? 그 순간 저는 벼락을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작 월급 받는 직장인이 남의 나라 땅에 지은 공장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다고요? 자식들이 가난해지는 게 싫어서 흙탕물을 마신다고요? 그날 밤 한국인들은 끝내 둑을 지켜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흙투성이가 된 채 컵라면을 먹으며 웃고 있는 그들을 보며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베트남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자부심 하나로 살아가지만 저들은 가난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매일매일 목숨을 걸고 있었던 겁니다. 삼성이 떠난 후 저는 박상무가 남기고 간 낡은 업무 수첩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쓰레기 더미 속에 섞여 폐기될 뻔한 것을 제가 주워왔습니다. 그 수첩의 첫 장을 넘기는 순간 저는 사무실 의자에 주저앉아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어떤 거창한 경영 전략도 기술 보안 사항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한 가장의 절절한 기도가 적혀 있었습니다. 1970년 보릿고개 시절 배가 고파 흙을 씹어 먹던 어머니를 기억한다. 내 자식들에게는 절대로 이 배고픔을 물려주지 않으리라. 베트남이라는 낯선 땅, 40도 더위가 숨을 막지만 나는 멈출 수 없다. 내가 흘린 땀 한 방울이 우리 아이들의 우유가 되고 내가 쏟은 피 한 방울이 내 조국의 기둥이 된다. 힘들지 않다. 서럽지 않다.
나는 대한민국의 아버지니까. 눈물이 종이를 적셨습니다. 우리는 삼성을 글로벌 대기업이라고만 불렀지만 그 실체는 가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갈아 넣은 수만 명의 아버지들이었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고 땅덩어리는 좁고 주변은 강대국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어떻게 50년 만에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었을까요? 그 답이 그 낡은 수첩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몸을 자원으로 썼습니다. 잠을 줄이고 밥 먹는 시간을 아끼고 남들이 쉴 때 공부하고 남들이 포기할 때 한 번 더 도전하는 그 도끼. 그것이 바로 한국의 유일한 지하자원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며 부러워했지만 정작 그 기적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내와 희생 위에서 피어난 꽃인지는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착각했습니다. 한국이 돈이 많아서 베트남에 온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땅을 빌려주고 인력을 대주면 그들이 고마워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엄청난 오산이었습니다. 한국은 쉬운 길이라서 베트남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할 파트너라고 믿었기에 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겪었던 가난의 고통을 알기에 베트남이 그 가난을 벗어날 수 있도록 손을 잡아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아니, 손목을 비틀어 돈을 뺏으려 했습니다. 한국인들은 독하다며 뒤에서 욕이나 했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일해? 즐기면서 살지. 라며 그들의 치열함을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 즐기면서 살자던 우리는 다시 가난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고 있고 독하게 살았던 그들은 전 세계가 우러러보는 정상에 서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남의 역사를 가볍게 여기는 오만함입니다. 한국인들은 6.25 전쟁이라는 잿더미 위에서 맨손으로 나라를 일으켰습니다. 그들의 유전자 속에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강철 같은 신념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가 말했다죠. 한국인은 세계에서 가장 다이내믹하고 위기에 강한 민족이다. 라고요. 우리는 그 강철을 시험하려 들었습니다. 전기를 끊으면 굴복할 줄 알았습니다. 세금을 때리면 빌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강철은 때릴수록 더 단단해지는 법입니다. 한국은 우리의 압박을 견디는 대신 더 넓은 세상으로 튀어 올라 버렸습니다. 그것은 도망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도약을 위한 도움닫기였습니다. 어제 저는 시내의 한 서점에 들렀습니다. 경제 경영 코너에는 여전히 삼성의 성공 비결, 한국의 초격차 전략 같은 책들이 베스트셀러로 꽂혀 있었습니다. 베트남 청년들이 그 책을 서서 읽고 있더군요. 저는 그들에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책을 덮어라. 그 책에는 진짜 비밀이 없다. 진짜 비밀은 책상이 아니라 흙탕물 속에 뛰어들던 그들의 눈빛 속에 있었다. 너희가 배워야 할 것은 기술이 아니라 그 뜨거운 심장이다. 공장 밖으로 나오니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빗소리는 저에게 다르게 들렸습니다. 예전에는 처량한 노동자의 울음소리 같았지만 지금은 마치 한국인들이 흘렸던 땀방울이 바닥을 때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타닥, 타닥. 그 소리는 저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았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위해 땀을 흘려본 적이 있는가? 너희는 너희의 아이들을 위해 무엇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부끄러웠습니다. 베트남의 고위 공무원으로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저는 단 한 번도 그들처럼 치열하게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뇌물을 챙기고 편안한 의자에 앉아 거드름을 피우는데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삼성이 떠난 자리는 단순히 경제적 손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신적 나침반의 상실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보여주던 거대한 스승을 우리 스스로 내쫓은 것입니다. 저 멀리 빗줄기 사이로 태극기가 내려진 국기 개양대가 보였습니다. 깃발은 사라졌지만 그 깃대가 꽂혀있던 자리는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한국인들은 떠났지만 그들이 15년간 이 땅에 쏟아부은 열정의 온기는 아직 식지 않았습니다. 비록 우리는 그 온기를 지킬 자격이 없었지만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삼성이 떠난 후 베트남은 깊은 어둠에 잠겼지만 한국은 더 눈부신 미래를 향해 날아올랐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한국은 우리를 완전히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남겨둔 마지막 메시지,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 저는 이 뼈아픈 후회록의 마지막 장을 쓰기 위해 펜을 고쳐 잡았습니다.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하노이의 하늘은 여전히 뿌였습니다. 삼성 공장이 멈춘 뒤 맑은 공기가 돌아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폐업한 공장들이 몰래 태우는 쓰레기 연기 때문에 도시는 더 탁해졌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투자유치국장이 아닙니다. 그날의 책임을 지고 불명예 퇴진한 뒤 지금은 작은 시골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촌부가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낡은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한국이 세계 최초로 6세대 이동통신 기술을 상용화했다는 소식. 그리고 한국형 우주발사체가 성공적으로 궤도에 안착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화면 속 한국의 거리는 제가 기억하던 3년 전보다 훨씬 더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반면 창밖으로 보이는 우리 마을의 풍경은 3년 전보다 더 낡고 초라해졌습니다. 저는 칠판에 적힌 역사 연표를 지우며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세상에서 가장 작은 나라지만 가장 큰 힘을 가진 나라가 어디인지. 아니, 아이들은 미국, 중국, 러시아를 외쳤습니다. 저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칠판 한 구석에 아주 작은 점 하나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라고 적었습니다. 삼성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총리가 사과 성명을 발표하고 다시는 세금 장난을 치지 않겠다고 각서를 써서 보냈지만 그들은 단호했습니다. 한 번 깨진 그릇은 다시 붙여도 물이 샌다는 것, 그것이 그들의 철학이었습니다. 대신 그들은 인도에서, 폴란드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새로운 기적을 쓰고 있었습니다. 인도는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었습니다. 삼성이 둥지를 튼 노이다 지역은 이제 제2의 실리콘밸리라 불리며 전 세계 IT 인재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인도 청년들은 삼성 배지를 다는 것을 가문의 영광으로 여기며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새벽부터 학원 앞에 줄을 섭니다. 우리가 걷어차 버린 그 복덩어리가 이제는 남의 집 마당에서 황금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있는 꼴을 보며 저는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이 글을 마무리하며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의 후회가 아닙니다. 바로 이 글을 읽고 계실 당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드리는 저의 마지막 고백이자 찬사입니다. 저는 15년 동안 당신들을 지켜봤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당신들이 무서웠습니다.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하며 샌드위치를 우겨넣고 문제가 생기면 밤을 새워서라도 끝장을 보는 그 도끼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스스로를 괴롭히며 살까 동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건 스스로를 괴롭힌 게 아니라 스스로를 단련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당신들은 알고 계십니까? 전 세계가 지금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말입니다. 우리는 한국을 아시아의 네 마리 용 중 하나 정도로 배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계 지도자들의 책상 위에 올라가 있는 보고서에서 한국은 용 정도가 아닙니다. 한국은 시스템 그 자체입니다. 반도체가 멈추면 전 세계의 전자 기기가 먹통이 됩니다. 한국의 배터리가 없으면 유럽의 전기차는 달리지 못합니다. 한국의 방산 무기가 없으면 동유럽의 안보는 뚫립니다. 한국의 문화가 없으면 전 세계 10대들의 하루가 지루해집니다. 고작 5천만 명의 인구가 사는 작은 땅덩어리에서 어떻게 전 인류의 먹고 사는 문제를 쥐락펴락하는 기술과 문화가 쏟아져 나올 수 있는지 서구의 석학들은 머리를 싸매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가 이런 말을 했다더군요. 한국인은 위기 상황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폭발적인 에너지를 내뿜는 민족이다. 그들의 유전자 속에는 수천 년의 침략과 가난을 이겨낸 생존의 데이터가 각인되어 있다. 맞습니다. 제가 목격한 한국은 평화로울 때보다 위기일 때 더 빛났습니다. 우리가 전기를 끊었을 때 당신들은 촛불을 켜고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올렸을 때 당신들은 생산성을 2배로 높여 위기를 돌파했습니다. 우리가 쫓아냈을 때
당신들은 더 큰 시장을 개척했습니다. 밟으면 밟을수록 더 강하게 튀어오르는 스프링. 그것이 바로 한국인이었습니다. 저는 베트남의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희가 부자가 되고 싶다면 미국을 배워라. 하지만 너희가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한국을 배워라. 미국은 힘으로 세계를 지배하지만 한국은 매력과 실력으로 세계를 감동시킵니다. 삼성공장 지하에 남겨진 그 안전 시스템 기억하십니까? 저는 그 시스템이 돌아가는 웅웅 소리를 들을 때마다 생각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한국인들이 우리에게 남긴 마음의 빚이라고요. 자신들을 배신한 나라의 국민들까지 챙기는 그 넓은 품, 그것을 우리는 대인배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한국에 계신 여러분, 혹시 지금 삶이 팍팍하고 힘들다고 느끼십니까? 헬조선이라며 자조하고 계십니까?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멀리서 보는 우리는 당신들이 얼마나 위대한 기적 속에 살고 있는지 사무치게 부럽습니다. 당신들이 걷고 있는 그 보도블록 하나, 당신들이 타고 다니는 지하철, 당신들이 무심코 켜는 전등불빛 하나하나가 당신들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피눈물로 쌓아 올린 금자탑입니다. 당신들은 거인의 후예입니다. 맨주먹으로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 이제는 선진국들을 가르치는 스승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의 DNA 속에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마법의 코드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의심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그 어떤 시련이 와도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베트남이라는 실패한 파트너가 보증합니다. 한국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얼마 전 삼성이 떠난 공장터에 코스모스가 피었습니다. 누가 심지도 않았는데 한국인들이 예전에 화단에 심어두었던 씨앗이 바람에 날려 폐허 속에 꽃을 피운 것입니다. 저는 그 꽃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들은 떠났지만 당신들이 남긴 씨앗은 여전히 이 척박한 땅에서도 생명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압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돈 60조 원이 아니라 미래 그 자체였다는 것을요. 하지만 후회만 하고 있지는 않으려 합니다. 저 코스모스처럼 언젠가 우리도 당신들의 뒤를 따라가고 싶습니다. 비록 지금은 너무나 멀어져 버렸지만 당신들이 보여준 그 성실함과 정직함, 그리고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이 글은 저희 참회로 기자, 동시에 한국을 향한 뜨거운 러브레터입니다. 부디 계속해서 앞서가 주십시오. 전 세계가 길을 잃지 않도록 등대처럼 밝게 빛나 주십시오. 그리고 가끔은, 아주 가끔은 뒤처진 우리를 돌아보며 힘내라고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우리는 당신들의 그 응원 한마디면 다시 일어설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저는 제 책상 앞에 놓인 낡은 태극기 배지를 만지작거립니다. 삼성 공장이 철수하던 날 마지막으로 떠나던 한국인 직원이 울고 있는 저에게 건네준 선물입니다. 국장님,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언젠가 다시 좋은 날이 올 겁니다. 건강하세요. 자신들이 쫓겨나는 마당에 남을 위로하던 그 여유와 품격. 그것이 바로 메이드 인 코리아의 진짜 가치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당신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세요. 어깨를 펴세요. 그리고 더 높이 날아오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당신들의 뒷모습을 보며 박수 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동안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어리석은 베트남 관료의 후회가 부디 당신들에게는 작은 위로와 자부심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